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한근희라고 합니다. 어, 앞에서 이제 로봇 활용 사례 저도 재미있게 잘 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그런 로봇들을 활용할 때 그러면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요구 사항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로봇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러 유형의 로봇들이 존재하는데 조금 전에 뭐 동영상으로 뭐 라면 끓이는 것부터 해서 치킨 제조하는 거, 기타 등등등 많이 이제 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넘어가고요. 아, 협동 로봇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제 그런 로봇 유형들 중에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로봇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자칫하면 사람 생명을 해야죠. 그런데 의료용 로봇은 그동안에 다빈치라는 그 유명한 외국계 회사가 거의 전체 시장을 다 독식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미래 컴퍼니가 같이 연세대학교 병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강경 수술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하면 우리 이제 절개 부위가 최소 10cm를 절개해야 하는데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을 쓰면은 1cm 정도 절개하면서 환자가 훨씬 더 편안한 상태에서 또 회복 기간도 빠르고 감염성도 줄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콘솔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수술하는 그 오퍼레이션 카트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확인하고 살펴보는 그 비전 카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다빈치 로봇보다 거의 한 5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더불어서 그거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수술한 사례가 100건 이상 이제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잘 쓸 수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고 고려해 봐야 될 게, 이 로봇이 어떤 그 패턴, 자기가 인풋을 받은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담당 의사가 이제 집도하면서 그 명령을 내릴 때 그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가령 그 해킹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다른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오동작이 야기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당히 이제 문제 심각해지게 되겠죠. 이건 이제 직접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뭐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협동 로봇부터 해서 모바일 로봇 여러 가지 봤지만 그 로봇이 잘못 휘둘러 가지고 이제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하는 상태. 그런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그게 사이버 그 해킹 공격에 의해서 잘못될 경우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불거지겠죠. 뭐 두산 로봇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또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현대 로보틱스하고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가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로봇을 그 다관절 로봇뿐만이 아니고 뛰어다니는 그리고 짐을 아주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안전하게 장비를 실어 나르는 그런 로봇들까지 이제 다 나왔고 그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그런데 그게 그냥 아주 좀 불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원래는 앞에 시간에 그런 게 없으면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좀 보셨으니까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그 사례는 뉴스 시간이나 이런 데도 많이 좀
보여줬었죠. 다만 이제 그 로봇이 모바일 로봇으로 이렇게 쓰이고 그럴 때 와이파이 기능 가지고도 그게 연결이 돼서 움직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5G 앞에서도 로봇 수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하는 로봇 수술은 그래도 담당 의사가 바로 현장에 있으니까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일례로 저게 한 4,000km나 5,000km 떨어진 데서 수술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여기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 내린 게 한 2, 3분 뒤에나 동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하고 5G 기술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5G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이미 6G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6G에 대한 표준도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5G 기술이 우리 이 로봇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전송 지연 시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5G나 다른 그 4G 혹은 밑에 와이파이하고도 같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이 초저지연 그러니까 딜레이 타임이 1ms까지 내려갈 수 있다. 저것 때문에 이제 원격 로봇 수술이 가능하고요. 이미 2019년도에 중국에서는 3,500km 떨어진 곳에서 로봇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제 5G 기술이 태동했기 때문에 그렇고 6G까지 넘어가면은 이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히나 로봇과 결합될 때는 여러 가지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의료 쪽 환경뿐만이 아니고 일반 스마트 팩토리로 가면 현장에서 로봇이 가령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 로봇 대수가 뭐 10,000대 이상 설치되어 있고 이런데 그 10,000대 이상 설치된 로봇을 일사불란하게 이제 통제하고 하는 작업이 이제 5G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그 10,000대 이상의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킬로미터, 입방 킬로미터 내에서 동작될 수 있는 모바일 기기가 100만 개 정도다. 따라서 이제 통신 환경이 확실히 이제 바뀔 수가 있죠. 다만 이제 5G나 6G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통신 비용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죠. 와이파이는 통신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5G나 6G 기술을 쓸 때는 이제 통신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현재는 이제 엣지 컴퓨팅 해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 하는 그 MEC라고 하는 그 환경이 많이 활성화되는 게 그럼 단위 공장에다가 그 기지국을 내려주고 그 기지국 내에서만 그냥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은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컨셉으로 이제 좀 움직여가고 있죠. 따라서 그 기술을 가지고 접속할 때 또 활용 가능한 게 이제 클라우드 센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로봇 구조 조금 있다가 그 저희가 고민해야 될 구조를 말씀드릴 텐데 그 컨트롤러라든가 로봇을 핸들링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현장에 있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에 보내놓고 모든 데이터 핸들링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여기서 각각의 이제 작업하는 패턴에 따라서 전송 지연 시간이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ms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실제로 컨트롤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런 그 전송 지연 이내에서 사용 가능할 거고요. 5ms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기존의 4G, LTE 어드밴스 같은 경우 30ms 이내에 해당되는 것들은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도 저 모바일 기능을 이용해서 쓰면서 이것이 다 핸들링하는 내용들은 클라우드에 존재해 있으면서도 작업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로봇을 컨트롤하는데 클라우드까지 활용해서 사용하는 사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로봇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 나누죠. 그래서 매니플레이터가 있고, 이 센서 모듈들이 있죠. 그리고 컨트롤러, 제어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 이펙터, 그 제일 끝에서 이제 그 복강경 수술한다 그러면은 제일 끝에서 이제 배를 절개하고 뭐 하는 그런 그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들과 액투에이터, 이제 모터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동시키는 그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고민거리는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이제 이 컨트롤러 쪽과 저 기기들 간의 통신 구간 사이가 이제 상당한 복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킹을 한다 해도 이제 컨트롤러가 집중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통신 구간 사이에서 이런 기기와 기기 사이에서는 결국 이제 통신 라인이 다 필요한데, 유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한 무선으로도 할 수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5G까지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통신 구간에서 데이터의 위변조가 일어나거나 데이터 탈취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이 불거질 수 있죠. 더불어서 이제 저 로봇 제어기 쪽에 컨트롤러 쪽의 상황이 이제 감염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저 컨트롤러 쪽과 통신 구간 사이의 프로토콜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상당히 그 고심거리가 되게 됩니다. 현재는 세이프티라는 그 내용들은 많이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그 위험원들을 식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제어를 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기계적인 거라든가 전기, 열, 소음, 진동,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위험원들을 식별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로봇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기에 나온 그 위험만 식별했으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위험한 식별 속에서 시큐리티 쪽까지 고려가 됐나요? 하는 퀘스천이죠. 보안은 이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저게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것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제일 밑에 있는 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위험, 즉 하드웨어적인 것을 해킹하려면 우리가 그 하드웨어 속에다가 뭔가 그 내가 해킹할 수 있는 것을 심어 놓거나 그러기 전에는 하드웨어적인 해킹은 쉽지가 않죠. 그 하드웨어적인 해킹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죠. 화웨이 통신 장비를 미국은 이제 정부기관 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GT 장비 못 쓰게 하고 있고, 레노버 PC나 노트북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통신 장비나 서버나 PC, 노트북 이런 데다가 하드웨어적으로 악성 코드를 심어 놓고 판매하게 되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억수로 어렵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 아니면 찾아내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그런 식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고 혹은 현장에 와야지만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이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저게 소프트웨어로 가동되는 거죠. 해킹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어나고, 그 소프트웨어가 또 네트워크에 연동돼서 작업하게 되면은 특히나 경로를 열어주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 소프트웨어에 접근 가능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PLC를 세팅하든가 HMI 쪽에서 PLC를 세팅을 하든가 OT 서버가 PLC나 기타 센서 액추에이터에서 동작되는 여러 가지 제반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지시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서 제가 통신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에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제작할 때 보안을 고려해서 통신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사용되는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 제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게 이만큼 네트워크에 연동이 되고 활성화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통신 프로토콜들이다 보니까 보안 요소는 다 빠져 있습니다. 즉 중간에서 우리 보안 쪽에서 얘기하는 man in the middle attack, 중간에서 탈취하거나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잘못된 데이터나 엉뚱한 정보를 주고 넣거나 빼가거나 하는 상태들이 다 불거질 수 있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 USB 포트라든가 혹은 C타입 포트 여러 가지 이제 접속용 포트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저 접속용 포트에 우리가 그 노트북이라든가 패드라든가 기타 기기를 그냥 꽂아도 바로 동작하죠. 즉 액세스 컨트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현재 이제 일반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고심거리가 될 거고요. 그런 얘기는 이제 계정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몇 종류의 PLC나 관련된 기기들을 직접 테스팅해보고 확인해본 결과로는 아예 아이디 패스워드 전혀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동작되는 환경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다 재개발이 돼야죠. 어카운트 매니지먼트가 되도록 해가지고 지금 누가 작업을 했고 어떤 작업을 했고 한 것들이 다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리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가 돼야죠. 계정 관리가 돼서 가령 한근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뭔가 작업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허용되거나 불허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경우가 다반사더라. 심지어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 해킹 도구, 공격을 방어하려면은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단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쇼단 가지고 제가 로봇에서 사용되는 그런 IP 주소나 혹은 제품명 그리고 PLC 이런 것들을 딱 입력해 가지고 찾아보면 전 세계의 지도에 쫙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한국 상황을 들어가 보았더니 그냥 어카운트가 전혀 없이도 로그인이 되더라. 로그인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카운트가 없으니까. 바로 접속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제가 거꾸로 이제 커맨드 명령을 내리니까 바로 실제적으로 그 커맨드가 먹혀 들어가고 그걸 제가 만일 세이브하면 꺼져야 될 게 켜지고 켜져야 될 게 꺼지는 그런 상태까지도 다 현재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그냥 포트에 딱 커넥트만 꽂아도 그대로 접속이 되더라. 이것은 액세스 컨트롤이 전혀 기능 동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액세스 컨트롤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사용하는 게 이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인데 그런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또한 이 로봇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 장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정도가 아니고 요즘 이제 MFA라고 해가지고요. 혹은 DFA 그래서 더블 팩터 어센티케이션 이중 인증하는 거죠. 혹은 멀티 팩터 어센티케이션 MFA는 서너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겁니다. 일례로 아이디 패스워드는 여러분들 패스워드 뭐 많이 쓰세요? 두 번째로는 패스워드 고쳐서 쓰세요. 현장 가보면 디폴트 패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허다하고 아예 패스워드 없는 것도 있지만 디폴트 패스워드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1, 2, 3, 4, 5, 6입니다. 혹은 1111 이런 것들 처음에 세팅돼서 온 것을 전혀 손 안 대고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충 대입해 보면 그냥 바로 로그인 되는 상태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도 만들 때 아주 쉽게 만들죠. 여기에는 제가 슬라이드를 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이제 보안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내가 만든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면 이 패스워드의 비도 암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를 알려주는데요.
사전식인 단어들을 써서는 그건 바로 0.00001초 안에 해독당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실제로 I love you라는 그 패스워드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I love you 딱 대입하니까 이것은 0.00001초 안에 해독 끝. 왜 여러분들 보고 귀찮게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다 혼용해서 10자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냐 하면 그렇게 만들면은 거의 한 27,000년 정도 걸립니다. 해독하는데.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이걸 다 혼용해서 10글자 이상으로 만들면 현존하는 그 컴퓨팅 시스템 파워 가지고 해독하려고 해도 27,000년 이상 걸린다. 양자 컴퓨터와 양자암호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니까 거기에 우리 제일 현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PKI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PKI를 드러내죠. 사실은 PKI는 아직까지 뚫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선진국에서 한국에 와서 PKI 운용 기술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협업하자라고 하고 있고 PKI는 X.509 버전 3가 이제 스탠다드로 잡혀 있어서 그쪽을 가지고 이제 표준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PKI 기술 이게 두 개에 쓰는 경우고요. 거기에 세 개는 이제 지문 인식까지 들어가든가 뭐 우리 홍채 인식 뭐 혹은 얼굴 인식 이런 기술 쓰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에서 얼굴 인식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가미시켜서 그게 이제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거 가지고 액세스 컨트롤을 해야 된다. 즉 일반적인 사용자나 혹은 간단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처리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사람이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PKI 그런데 컨트롤러다 그러면 PKI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어센티케이션에서는 유저, 사용자에 대한 어센티케이션도 필요하지만요. 기기에 대한, 여기 스페시픽 디바이스에 대한 그 어센티케이션도 중요합니다. 이 제어기를 내가 들어가서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기기와 기기 사이도 중요합니다. 즉 세팅을 해야 되는 패드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HMI 디바이스들과 로봇 제어기 이 두 개 사이가 서로 정당한 그 허가를 받은 사용자들인지 기기인지를 인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됩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그 표준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팅하는 그 로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저걸 이제 귀찮으니까 다 지워버리거나 혹은 그 오버라이트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데이터들은 늘 로그 관리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그 화면에서 로그 관리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언제, 누가, 어디서, 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혹여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트레이서빌리티, 책임 추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거꾸로 추적해 가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고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오디팅 기능 가지고 작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개발되고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프로텍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당한 사용 허가가 있는 유저만 액세스할 수 있고 리드, 라이트 기능들이 다 구분돼 가지고 컨트롤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고요. 이게 어긋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예 무방비인 상태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업그레이드 하거나 패치를 하거나 할 때에도 그렇다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잘
테스트가 된 건지를 확인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변경 이력이 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원래 책 같은 거 이런 거 수정본 나오면은 거기에 버전 넘버 매기고 그러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이거 에디팅했다라는 걸 다 넣어 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부 관리가 되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오동작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추적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국제 표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니까요. 이게 지금 PDF 파일이다 보니까 앞에 게 전부 애니메이션 돼 있던 게 지금 동작 안 하는데요. 현재는 그 약 한 이런 진영에서 4개 진영에서 지금 그 이 로봇 안전 관련해 가지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ISO와 IEC, IEEE 그리고 OMG 쪽에서 하는데 주로 이제 그 ISO 쪽에 TC 299 테크니컬 커미티 299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쪽에서 나오고 이제 OMG나 기타 IEC나 IEE에서 간간히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잘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로봇의 종류라든가 로봇에서 필요한 기능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보안 쪽이 따로 독립적인 게 필요해질 거다라는 거죠. 아직은 로봇 쪽에서 보안 쪽 워킹그룹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TC299는 현재 이렇게 워킹그룹 1부터 해가지고 6까지 동작하는데 특히 이 밑에 있는 조인트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의료용 로봇 말씀드렸듯이 의료 파트에서는 저 분야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의 그 모듈들을 별로 해서 현재 만들어지는 국제 표준 내용들이 쭉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로봇 컨트롤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이제 10218 파트 1과 파트 2가 현재 아주 잘 작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샘플들을 쭉 보여드린 건데 299에서 만들어진 표준 문건들 이거는 현재 2019년 7월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출판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보안이나 조금 연관성이 있는 쪽을 체크해 보니까 그나마 이제 세이프티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저거는 앞에서 제가 위험 원을 식별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세이프티와 관련된 그러한 표준 문건들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로봇 종류라든가 로봇에서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작업 중인 문서들입니다. 현재 계속 개발 중이고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런 문서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위험원 식별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계리에서 발생하는 거 또 그 위험원을 어떻게 식별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얼마만한 피해가 발생 가능한 건지 산정을 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는 위험 결정을 하고 이게 충분히 허용 가능하냐, 즉 위험원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냐라는 게 이제 마름모에서 이거 제대로 처리가 됐느냐, 오케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세스는 완성된 거로 해서 해당 그 위험원 식별은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은 전형적인 위험 관리 그 프로세스입니다. 우리 IT 쪽 그쪽에서 위험 관리하는 것은 이런 스타일로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세이프티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위험원 식별한 것이고요. 우리 IT 시큐리티 그리고 로봇 시큐리티를 위해서 위험 관리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접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상황 설정하는데 이 상황 설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 로봇이 어떤 종류이고 무슨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 환경을 분석해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그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이거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대응하는 방식에서 여기 빨간 화살표로 해서 밑에 나와 있듯이 4가지 유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가냐, 그 이제 위험 경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위험을 개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크된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구현하지 않아도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그냥 개무시하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가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로봇 컨트롤러 기능을 클라우드에 갖다 놓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센터가 보안을 제대로 잘 지켜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험을 또 전가하고 하는 것은 보험을 들어서 이제 보험 쪽에서 커버하게 하는 이러한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그 마무리할 게 요 슬라이드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제조,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표준 문건이 현재 나와 있는 게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제너럴한 분야부터 해서 팔러시 앤 프로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그리고 프로덕트 앤드 컴포넌트 보안,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돼 있고, 그 유형별로 이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로봇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다 살펴져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로봇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게 산업 제어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죠.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 스카다류에는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스카다류에만 적용되냐? 재미있게도 모든 산업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개발했냐라는 거 가지고 그 인증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수출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여기 이 밑에 제품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그 문서 4-1번이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이고요. 4-2번이 컴포넌트에 대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3-3이 시스템 보안에 대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3-3, 4-2, 그리고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4-1, 이 3개가 현재는 아주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아까 앞에서 의료용 로봇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료용 로봇이 4-1과 3-3과 4-2 기준으로 제작이 됐는지를 증빙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수출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4-1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건 프로세스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프랙티스 1부터 프랙티스 8까지 쭉 있죠. 그래서 저 프로세스별로 제대로 제품을 개발했는지, 부품을 개발했는지 라는 것을 증빙해야 된다. 그래서 프랙티스 1이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제품이나 부품에서 요구되는 보안 사항이 제대로 관리되고 처리됐냐 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간간히 여러분들이 듣는 Secure by Design, 설계 단계에서 보안 요소를 고려해서 설계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Secure Implementation, 구현할 때 Secure 코딩 했냐. 소프트웨어가 vulnerability라고 하는 취약점을 내장한 상태로 만들어지냐 아니면 잘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이 확인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V&V,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확인되고 검증이 됐느냐라는 것,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이슈 사항들,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체가 다 안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가이드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앞에서 이 전체 14개 문서에 대해서 중요한 문서 몇 가지를 사례를 쭉 들어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이 슬라이드 보시면 실제로 아까 로봇 부품, 우리 컨트롤러부터 해서 센서, 매니플레이터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 문서 중에서 어떤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적용이 돼야 될 건지를 체크해 놓은 겁니다.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